강력한 사회적 강자가 되었다. 이해 관계에 따라 재벌이나 검찰과 연대하여 선출된 민주정부를 흔드는 사회적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7일 언론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연이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여러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본인과 가족들을 향한 스토커처럼 따라붙어 취재했던 기자들을 거론하며 조선일보 등의 언론사 사주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는 언론들을 향해 딸 조민양의 집 앞에 찾아와 취재한 기자의 영상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는데, 참고로 이 영상은 기자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딸 조민양의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한 인터폰 영상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여러 남성 기자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안문을 통과해 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웠다. 딸이 경비 아저씨를 불러 퇴거를 요청했으나 버티고 진을 쳤다. 이때마다 제 딸은 몇 시간이고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지난해 11월 조선일보의 남성 기자 한 명은 딸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 학교 시험장 입구에서 딸은 물론 동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까지 따라가 질문을 하며 대답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기사를 썼다. 당시 경황이 없어서 법원에 손해배상이나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하지 못했다. 단지 딸에게 견디고 참자고 했다. 취재의 자유에 한계는 없는 것인가? 이상과 같은 취재 행태도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에 따른 이상을 다 감수해야 되냐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은 두 번째 글을 올리며 지난해 자택 인근에서 뻗치기 취재를 하던 기자들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제 집 부근에서 수많은 기자가 새벽부터 심야까지 뻗치기 취재를 한 것은 참으로 괴로웠지만 공인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내했다. 특히 조선일보, TV조선, 채널A 기자는 저나 가족의 외출 시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다. 아파트 보안문을 몰래 통과하여 계단 아래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면서 질문을 던진 기자. 제 집 현관 앞까지 올라와 초인종을 집요하게 누르고 참다 못한 가족 구성원이 문을 열면 카메라를 들이댄 기자. 저 또는 가족이 차를 타려는데 차문을 붙잡고 차문을 닫지 못하게 막는 기자도 있었다. TV조선, 채널A 등 소속으로 기억한다. 기자는 이상의 행태를 포함하는 질문할 특권을 향유하는 것인가? 취재 대상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언과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공직을 떠난 사람의 가족 식사 사진을 올리는 것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가? 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취재의 자유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투철한 기자 정신의 표출인가?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제 사건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다른 사건, 예컨대 재벌 일가나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서 너무나 확연하게 조선일보 등 언론사 사주 일가와 윤석열 총장의 가족 비리에 대해서는 취재하지 않는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향해 핵사이다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민주 진보 진영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투쟁했다. 정권이 보도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기사를 검열하고 기자를 사찰하고 연행하던 암흑기가 끝났다. 현재 어느 언론,
어느 기자가 정권을 두려워하나.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택적이고 방만에 가까운 언론의 취재 행태를 비판하며 정치적 민주주의는 안착한 반면 권위주의 정권에 부역하며 민주주의를 허울로 만들었던 세력이 아무 꺼리낌 없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독재, 전체주의라고 비방할 수 있는 현실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전체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언론은 사주와 광고주 외에는 눈치 보지 않는 강력한 사회적 강자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젠다와 이해관계에 따라 재벌이나 검찰과 연대하여 선출된 민주정부를 흔드는 사회적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법률적 대응까지 차곡차곡 역동적으로 해가며 수위를 높여가는 것은 평소 구상하고 있었던 언론개혁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최근 조국 전 장관의 행보를 보면 약 반년 넘게 SNS 활동을 안 하던 침묵을 깨고 언론을 향해 강경한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하겠다며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 위한 메일 계정까지 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조국 전 장관은 지난달 28일 채널A 기자와 TV조선 기자를 향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고 앞서 고소한 월간조선 등 20년 넘게 언론계에 몸담았던 인물 우종창 씨는 이미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이 언론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은 평소 구상하던 언론개혁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정말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까지 총대를 맨 조국 전 장관. 지난 1년 가까이 검찰과 언론들에 의해 단군 이래 최악의 국무위원,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 단군 이래 가장 부도덕한 공직자, 단군 이래 최대의 위선자라면서 얼마나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을 향해 물고 뜯고 난리를 쳐댔습니까? 그리곤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 같으니까 기사들 수십만 건을 지워버리질 않나. 요즘 네이버에서 조국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68만 밖에 안 나오는 걸 보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사량이 다 어디로 가버렸냐는 것 아닙니까? 정말 깨어있는 국민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공감 능력이라도 있는 국민들이라고 한다면 만신창이가 돼버렸을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다. 피눈물 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요즘도 조국 장관의 딸 조민양을 향해 동양대 표창장으로 고려대 들어갔다. 시험도 안 보고 대학 들어갔다. 정유라랑 뭐가 다르냐.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다들 TV만 보셔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테지만 그런 분들이 꼭 하나라도 좀 아셨으면 싶은 게 바로 성적 아닙니까? 성적.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조민양 성적에 대해서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자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양은 AP 5과목 중 4과목 만점을 받은 학생입니다. 거기다 또 AP 4과목에서만 만점을 받았던 게 아니라 탭스는 904점, 그리고 토익은 990점 만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200만 명이 토익 시험을 보는데 그중 0.1%인 2,000명 정도만 만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지난 20년 동안 토익 점수를 990점, 만점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합해서 2만 명도 안 된다고 하니까 정경심 교수 딸 조민양 성적은 상위 1.2%에 속하는 아주 머리가 좋은 정말 훌륭한 학생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조국 전 장관을 향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따님을 서울대 안 보내고 고려대 보냈냐라면서
작년에 있었던 기자 간담회 때 자식 교육에 신경을 안 쓰고 알아서 하라고 말을 했던 것이 정말 사실로 드러났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떠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재판 과정만 봐도 조민 양은 성실했다. 그리고 머리도 좋았다. 라는 것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혼자 일궈내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이 다 맘 놓고 편을 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한국인에 이어서 중국인마저 일본을 거부하고 있는 현재 상황, 사태 파악 못하는 아베 내각 때문에 고통받고 경제는 작살나고 일본 대혼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관광업계가 정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시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대한 여행 불매 운동이 거세지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급감했었죠. 당초 아베 내각에서는 이러한 한국인 관광객들의 감소를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관광객들로 채우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 한국인 관광객들의 감소분을 채울 것으로 기대했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구매력이 현저하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작년부터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1인당 소비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과 이 중국인들의 여행을 즐기는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일본을 거의 국내 여행지의 대체지 개념으로 떠나는 분들이 많고 이 오사카, 도쿄 등의 주요 도시는 대부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는 일본의 시골 마을, 작은 도시들을 방문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지방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일본의 대도시에 방문을 해서 쇼핑을 하고 소비를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실제로 전체 관광객 소비의 30%를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엄청난 규모였는데요. 일본 정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을 방문했던 관광객 한 명당 여행 지출액은 171만원 정도여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만 놓고 보았을 때는 대략 252만원 정도를 소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평균보다 높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전년 대비 지출액을 따져봤을 때 2.5%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줄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 환율 문제입니다. 위안화 대비 엔화의 환율을 보면 이 위안, 엔 환율은 지속적으로 그 수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작년 1월 17.4포인트를 기록하다가 꾸준히 감소해서 15포인트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대략적으로 15%가량 수치가 감소했고 그만큼 위안화 대비 엔화가 상승한 것입니다. 이렇게 엔화가 상승하면서 여기에 부담을 느낀 중국인들이 일본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 크게 메리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안화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중국 관광객의 1인당 소비 금액은 32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중국인들의 소비 여력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 정부에서 철저하게 자국 국민들이 해외 시장으로 자본을 유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거의 경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은 한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해외 시장에서 엄청난 소비를 해왔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이 프랑스 파리의 루이비통, 샤넬, 이 고급 가방 매장에 가면은 자국 프랑스 국민마저 홀대를 받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해외 소비 여력은 엄청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시드니, 캐나다 등의 이제 각종 선진국 지역에서 이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이 에셋 파킹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기도 했죠. 각종 아파트, 상업지구, 에어비앤비 등의 숙박시설 가리지 않고 매수를 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이 환율 방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한창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던 시점보다 20%가량 감소해서 이 3조 달러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추후 많은 중국 기업들의 달러 표시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이 외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중국의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국 국민들의 해외 소비, 심지어 해외 직구마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인들의 일본에서의 소비 여력은 자이든 타이든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됩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일본에서 고가 제품에 대한 소비 여력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고 실제 필드에 있는 일본의 많은 업체들은 이를 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중국인들을 겨냥한 저가 제품을 시중에 많이 내어놓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인들이 기존에 좋아했었던 사치품들, 명품 시계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매장들도 과거에는 수백만원, 1~2천만원을 넘어가는 제품들, 이 고가 제품들을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사줬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100만원 미만, 이 중저가 제품들이 잘 팔리고 이에 따라서 100만원 미만의 제품군의 전시 비율을 크게 높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관광 수입을 보더라도 올해 상반기에는 정말 화랑을 이뤘지만 6월, 7월 넘어가면서 힘이 빠지고 있죠. 그 흑자 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의 전망, 그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이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최근 미국 제조업 지수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이 과거 리먼 사태, 금융위기 수준의 PMI 지수가 릴리징 되면서 미국의 경기 역시 고점을 지났다는 징표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 노동 관련된 지표들까지 확인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텐데 어쨌든 이 경제 위축,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지속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는 몰릴 가능성이 높고 엔화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이 전 세계적인 수출, 수입, 즉 무역과 관련된 환율로 많이들 참고하는 팩터라면 일본 엔화는 통상적인 경기 위축, 리세션 등의 불황이 닥쳐왔을 때 오르는 통화로 시장에서는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달러와 마찬가지로 엔화 역시 중단기적인 뷰에서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엔고 현상의 지속은 결국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소비를 늘리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홍콩 사태에 중국은 지속적으로 자국민들의 해외 관광, 해외에서 소비를 하는 것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관광업은 지속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요 몇 년간 엔저 현상 특수로 일본이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월이 시작되면서 일본의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2%포인트가량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고령 인구, 그에 따른 세수 확보가 절실했고 4년, 5년 동안 미루고 미뤄왔지만 결국 소비세 인상을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비세를 인상했던 그동안에 일본의 정권들을 보면 이 인상 이후에 모두 선거에서 참패했던 전력이 있던 만큼 이 소비세 인상은 일본 내에서 금단의 문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고 아베가 결국 금단의 문을 연 것이죠. 소비세 인상을 미루다가 시행한 시점도 이 결국은 본인의 이 중요했던 참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로 설정한 만큼 아베도 이 부분은 엄청나게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비세를 인상했던 지난 사례들을 놓고 보면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항상 급격한 가계 소비 위축을 불러왔는데요. 그러면서 소비가 안 되고 기업들이 얻는 순이익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생산 줄이고 설비 투자 줄이고 고용 줄이고 임금 줄고 이와 같은 악순환 고리를 타면서 이 내수가 침체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소비세 인상과 맞물려 당연히 물가 상승률의 급격한 하락은 항상 따라왔던 이벤트였습니다. 현재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1%를 한참 못 미치는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 하에서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더 떨어져서 0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일부 시점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여지고요.
이와 같은 이벤트들로 직격탄을 맞는 건 일본 지방도시, 소도시의 특히 노인 인구죠. 이 주된 수익이 해외 관광객들, 즉 한국인들에게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어설픈 수출 규제로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확산되었고 한국인 관광객들의 일본 발길 다 끊어놨죠. 그러면서 소비세마저 이 공교로운 시점에 올라가면서 이들 인구의 소비 여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는 이번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면서 얻는 세수 재원을 노인들 위주로 그리고 아이들의 무상교육 등의 이제 복지 정책으로 사용될 것임을 밝혔고, 과연 아베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일본 이 노인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일본 여행 불매가 이 단기적인 이벤트일 것이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어봤자 중국에서 채우면 된다는